자, 여기서 지금 이제 핵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뭐 궤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하여튼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이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짜잔. 요 C가 이제 뭐 줄임말이요? 그 유명한 쿨롱. 그래서 이때 이 쿨롱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자. 그러면 R분의 각각의 이제 전하량 바로 E 플러스 E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쿨롱 위치 에너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쿨롱 에너지 수식은 거리분의 전하량 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어차피 여기에 있는 4파이 입실론 제로나 E 플러스나 E 마이너스나 값이 변해요? 값이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그럼 여기에서 누구만 변수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유일한 변수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유일한 변수이면서 동시에 얘는 어떻게 된다? 시타 파이 요거와는 관계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시타나 파이가 이 수식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물어볼까요? 시타는 뭐였죠? 시타는 위도고요. 파이는 경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시타가 위도고 파이가 경도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둘과는 무관하게 이런 식으로 그 위치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수소 원자죠. 이게 수소 원자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수소 원자라서 핵하고 전자 간의 거리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핵으로부터 전자가 어느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얘가 거리만 똑같으면 얘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사실 에너지적으로 그 위치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핵으로부터 전자가 여기에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이 핵으로부터 전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건 관점만 바꾸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핵하고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거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내용이요. 동건? 변수 분리하고 있다니까요. 변수 분리 아까까지 1 했고요. 이제 2.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전자의 거리 정보라는 게 변수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R로 표현되는 거고요. 방향 정보는 뭐로 표현되겠어요? 바로 시타와 파이로 표현되는 걸 방향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서 독립적이죠? 바로 인더 슈쇼 원자. 이 말은 수소 원자에서 그렇다는 말은 다른 원자에서는 저 거리와 방향 정보가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죠? 수소 원자가 아니면 왜 거리와 방향 정보가 독립적이지 않죠? 바로 수소 원자가 아니면 전자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전자가 또 있으면 전자간 뭐가 발생하겠어요? 전자간 청력이 나타날 텐데 그게 그 전자가 어느 방향에 있느냐가 또 전자간 청력을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거리하고 방향 정보가 독립적이지 않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에서는 거리하고 방향 정보가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줍니다. 여기 줄게요. 해준다잉? 네.
두 번째 2의 2. 파동함수 파이를 인수분해가 되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무슨 말이냐? 네? 뭐라고요? 가로 3번 아니에요? 아니요. 2의 1 했잖아요. 2의 2. 아, 이 사람 진짜 영 이상하네. 어? 아, 맞네. 그래. 자, 보자잉. 아이고. 자, 보자.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바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아까 파동함수 파이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로 극좌표계로 r 시타 파이의 3변수 함수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때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바로 요렇게 표현된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저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실 모든 수학은 뭐로 귀결되죠? 결국 별의 별별 수학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학의 모든 연구는 결국 어디로 모여요? 대수죠? 대수죠? 네. 기하학도 대수로 다 바꿀 수 있죠? 맞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그 수학적인 풀이의 근본은 바로 방정식을 어떻게 잘 푸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론적으로 방정식이 다 풀면 모든 수학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론은 모든 방정식을 인간이 풀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이 방정식이 풀기 어려운 게 뭐예요? 고차려고 할수록 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아무리 고차여도 저차처럼 단순히 풀리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인수분해인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걔는 더 이상 고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고차 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걔는 더 이상 고차 방정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이 파동함수 안에 r 시타 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거리 변수하고 방향 변수가 서로 완전히 분리돼서 단순 곱하기로만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이 거리 변수와 방향 변수를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r 시타 파이가 엮여 있는 그 3변수이긴 하지만 걔가 완전히 엮여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분리가 가능할 거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어떤 파동함수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파동함수, 수소 혼자에 대한 파동함수가 이렇게 거리 변수하고 방향 변수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때 여기서 여기 줄게요. 첫 번째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레디얼 파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번역은 방사상 부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혹은 부분 혹은 함수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방사상 부분이다 혹은 방사상 함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y라고 하는 녀석은 앵귤러 파트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각 부분, 각 함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 파동함수, 수소 혼자의 파동함수 파이가 저렇게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로 구분된다. 분리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줘요. 이 가정의 그 뭐냐면은 직관은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계산이 편리해져요. 실제로 이렇게 분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그 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분리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뭐 여하튼 이 직관에 의해서 파동함수를 이렇게 분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바로 1.6 바로 파동 방정식을 실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파동 방정식을 푼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냥 이런 의미입니다. 이 파동함수 그 파이를 극좌표기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직교좌표기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1 바로 파동함수 파이를 짜잔 이렇게 하고 앞에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그 다음 v 파이 x y z 그럼 요 v가 이제 뭐냐면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2제곱 r분의 1 곱하기 파이 x y z 2 곱하기 파이 x y z 이게 직교좌표기로 표현된 저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만드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바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고전 파동력학으로부터 이 수식을 이제 제안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이 나와 있는 수식에 그냥 눈에 보이는 의미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요 파이 xy가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웨이브 펑션인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파동함수. 자 거기서 눈여겨볼 건 우선 첫 번째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죠. 그러면 이 앞대가리는 이거 뭐 하는 거겠어요? 이게 뭐 수식이 복잡하고 자시고 간에 앞에는 뭘 하는 거겠어요? 바로 운동 에너지를 알아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E라고 하는 놈은 결국 뭐겠어요?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얼개는 파동 함수를 이렇게 두 번 미분을 하면 좌표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하고 어떤 상수를 곱해주면 그게 그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를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파동 함수에다가 위치 에너지 수식을 곱해주고 그러면 그게 그 파동 함수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곱해진 어떤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파동 방정식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상태로는 풀기 쉽다, 풀기 어렵다. 풀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두 번째 이 극좌표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때 이제 묘하게도 여기 이상한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이제 우리가 델 스퀘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냥 얘도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나타낼 때 직교좌표기로 표현하면 요건데, 극좌표기로 표현하면 델 스퀘어라는 어떤 표현이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어떤 표현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꾸는데 사실 이 과정도 계산이 굉장히 지루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꿀 때 나는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대학 다닐 때 3시간 만에 그 성공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변수를 이리 넣고 저리 넣고 바꿔가지고는 수식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지루해요. 이게 계산 실수가 중간에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으로 해보면은 정말로 계산량이 많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학교 내가 3학년 때인가 실제로 그냥 그 해본 적이 있어요. 시험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재미로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해봤더니 3시간 만에 성공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2번 다시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를 직교좌표기에서 극좌표기로 바꾸면 이런 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여기에 요 파이에다가 뭘 넣으라고? 이걸 넣으라고. 여기에 있는 요 파동함수 요 자리 각각에다가 r을 넣고 y를 넣는 거야. 요 자리에다가 ry, 요 자리에다가 ry를 넣고 이 수학적인 기호들이 의미하는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한 결과를 이제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결과만 알면 돼요. 여기서 나타나는 그 계산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여기 줄게요. 자, 1. 자, 우선 재밌게도 이 녀석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앵귤러 파트를 먼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원래는 수소 원자 파동 함수 양자역학 전에 앵귤러 파트라고 하는 수리적인 결론이 원래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리 예전에 이제 앵귤러 파트라고 하는 부분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도 이거를 이렇게 분리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니까는 이 y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부터 예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를 분리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데 수소원자를 생각해 보니 충분히 분리가 가능해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분리해낸 거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앵귤러 파트는 미리 그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1. 그 결과가 교재에 있는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해정? 힘들죠? 힘내주세요. 힘내세요. 네. 좋아. 이제 점점 따뜻해지는데요? 그죠? 점점 따뜻해지는데요? 여기 창문 좀 열까? 오늘 창문 열면 딱 맞겠다. 이제 여기 점점 찜통 되는데요? 어우, 좋아. 자, 그래서 그 표 2를 보시면 자, 103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103페이지 표 1 보이세요? 그래서 그 103페이지 표 1에 이제 그 결과가 쭉 나와 있거든요. 어허. 자, 그러면 이때 이 표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1. 뭐 어떻게든 풀었다고 치는 겁니다. 그 푸는 것까지 해볼 필요는 없고요. 여하튼 풀었다고 치자. 재밌는 건 여기서 무한가지 해가 있군요. 그 무한가지 해의 일부만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그게 표 1이에요. 알겠죠? 이거 말고 계속 영원히 있어요. 알겠죠? 영원히. 그 중에 일부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밌게도 복소수 함수네요. 보이세요? 자, 복소수 함수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해 중에서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해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3 오버 8파이의 루트 사인 시타의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 이런 꼴의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등장하냐면 짜잔, i가 뭐죠? 허수. i가 이런 식으로 함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왜 얘가 복소수 함수가 나오느냐? 그 이유는 몰라요. 그냥 계산을 통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재밌게도 앵귤러 파트는 이렇게 복소수 함수가 해가 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같다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얘네가 나중에 계산을 통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에 있는 표 1을 통해서 이걸 그냥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표 1에 나와 있는 결과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필요하면 여기서 찾으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줄게요. 1.6 풀기 1 앵귤러 파트, 그 다음 두 번째 2. 해가 존재 가능한 두 가지 조건이 나타납니다. 해가 존재 가능한 두 가지 조건이 나타난다. 자, 이 조건을 그 물리학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수학 시간에는 경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영어 표현으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경계 조건의 대표적인 예로 혹시 여러분 이거 알아요? 정상파. 정상파 배운 적 있죠? 물리 시간에. 그 정상파 나타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이라고 할 때 정상파가 어떻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상파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때 이 정상파 형성 조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L이란 것 안에 파동의 절반이 자연수 개수만큼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때 여기에 있는 요 n이 이런 게 경계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n은 오직 뭐만 돼요? 자연수만 되죠? 이 n이 뭐 분수나 뭐 무리수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정상파가 나타나게 해주는 조건이 n이기 때문에 이 n과 같은 것들을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경계 조건은 또 어디서 막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냐면 바로 미분 방정식에서 이 경계 조건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한 학기도 아니야. 미분 방정식을 1시간만 들어보면 경계 조건이 뭔 말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나가고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 판별식 같은 거라고 할까? 그 2차 방정식 풀 때 실근 나오냐 허근 나오냐 할 때 판별식 있잖아요. 그 판별식이 어떤 조건이야 실근이 나오잖아. 실제적인 근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파동 그 뭐냐면은 그 미분 방정식도 어떤 조건에서만 이 미분 방정식이 풀린다라는 게 있다고요. 그걸 얘기해 주는 조건을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한다? 양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수 영어 표현으로는 퀀텀 넘버인데 수학자들이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걸 물리학자들이 양자수라고 표현을 달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앵귤러 파트를 구할 때 몇 가지가 나타난다고요? 양자수가 몇 가지가 나타난다고? 두 가지가 나타난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예요.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QN은 QN 이거 줄여 쓴 겁니다. 자, 얘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말 번역으로 각 운동량 양자수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각운동량이라는 부분을 그 뭐냐면은 그 하이탑 같은 데서는 방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왜 그 특별한 개인적 사정 때문에 군복무를 좀 다른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방위라고 하죠. 대체 복무요원. 아, 몰라요? 알죠? 해종, 방위 아세요? 대체 복무요원 아세요? 아세요? 혜정이도 군대 가야 돼. 네? 뭐라? 뭐라? 혜정이 군대 안 가나? 아, 그래? 그래? 그래, 하여튼. 아직 그렇다, 네. 네, 하여튼 그렇다, 네. 여하튼, 네. 여하튼 그렇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거. 그래서 이제 각운동량 양자수를 하이탑 같은 데서는 방위 양자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번역은 부양자수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드래곤볼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캐릭터 중에 마인 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양. 왜? 왜? 뭐 여하튼. 네. 그래서 원래 말은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라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우리나라 사정상 방위 양자수란 번역, 부양자수란 표현도 있다. 알겠죠? 이때 최근 부양자수는 거의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아마 그 고등교과과정 수능에서는 아마 방위 양자수로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원래는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다.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바로 L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 값이 어떻게? 0, 1, 2, 3, 0을 포함한 자연수로 표현을 해줍니다. 0을 포함한 자연수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관습적으로 L이 0일 때를 S, 1일 때를 P, 2일 때를 D, 3일 때를 F로 이렇게 관습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각운동량 양자수 표현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0, 1, 2, 3인데 그걸 S, P, D, F로 어떤 관습의 이유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네? 알파벳이 그 다음에 알파벳 순입니다. F, G, H, I, J, K, L, M, N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를 다
다 세면 몇 가지죠?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 몇 가지 있죠? 한 110여 가지 있죠. 그 110여 가지에 대한 전자 배치를 할 땐 F오비탈까지만 하면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F 이유는 있긴 있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F까지만 하면 다 채워져서 있긴 있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물리적 의미는 없습니다. 여하튼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매그네틱 퀀텀 넘버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자기양자수. 쓸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ml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값은 마이너스 L, 마이너스 L 더하기 1, L 빼기 1, L 이런 건 아마 많이 봐왔겠죠. 이미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자기양자수는 O, L에 종속되는구나. 마치 그 이름에서 은퇴 시기가 결정된 소녀시대처럼 이 표기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L에 종속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소녀시대 알아요? 네. 알아요? 혜정이 소녀시대 알아요? 세은이도 소녀시대 알아요? 그렇죠. 네, 소녀시대. 네. 뭐라고? 그래요. 무슨 흑마술하는 것 같아요. 자 보자.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경계 조건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뭐냐면 두 가지 경계 조건이 나타나서 그 각각을 두 개인데 이 경계 조건이 허용하는 상황에서만 파동함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거기 이제 뭘 보시냐면 표 1을 한번 보세요. 표 1. 표 1 한번 보세요. 표 1. 표를 찾았어요? 표 1에 이 앵귤러 파트에 무한가지 결과가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나타냈는데 그 일부를 어떻게 그 정리를 해놓고 있냐를 보잔 말이죠. 바로 L 값이 얼마다, ML이 얼마다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L과 ML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파동함수를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L과 ML이 허용하는 조건에서만 파동함수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지금 몇 시죠? 벌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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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그럼 금방 하자. 자, 세 번째 이것만 합시다. 앵귤러 노드. 요게 나타납니다. 자, 앵귤러 노드 우리말 번역은 각 마디입니다. 자, 의미는 뭐죠? 바로 의미는 0으로 만드는 조건. 이걸 바로 앵귤러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앵귤러 노드는 항상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곡면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계자가 무슨 계자겠어요? 열려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열려있지 않으면 무슨 면이에요? 패곡면이겠죠. 그러니까 노드가 패곡면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앵귤러 노드는 항상 열린 면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걸 0으로 놓고 방정식을 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당장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곡면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요 녀석은 항상 앵귤러 노드는 L계가 존재합니다. 즉 어떤 앵귤러 파트에 그거를 규정해주는 각운동량 양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자수 개수만큼 앵귤러 노드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S 오비탈에는 앵귤러 노드가 몇 개? 0개.
p 오비탈은 몇 개? 한 개. d 오비탈은 두 개의 앵귤러 노드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일반 해풀이의 결과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선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볼펜. 땡큐. 네, 땡큐. 그러고 보니 어제 그리스머스였네요. 그리스머스였네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찌 크리스마스. 그렇지. 이렇게. 그리스머스. 네. 슝모 왔고 그다음에 종서크. 종서크. 승윤이 선효. 선효 안 왔구나. 휘용 그다음에 준 천재소년 왔고 지원이 지원이 왔고 서윗 왔고 동건 어디 갔어요? 사라졌. 주한 네. 진여크 네. 혜정 동현 동현 저기 세훈이 보고 동현이라고 세훈. 오케이 되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뜸신누 안녕. 자 그리고 이 5장도 강의를 넣어드릴 테니까 좀 봐요. 알겠죠? 됐죠? 됐다. 그 다음 물리 시간이죠. 지구가 그래. 그렇지.